지금 이 순간 당신의 지갑이 조용히 털리고 있습니다. 총소리도 없습니다. 뉴스 속보도 없습니다. 지구 반대편 폭 50km의 좁은 바닷길에서 벌어진 일 하나가 오늘 밤 당신 식탁의 물가를 바꾸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이름조차 낯선 이 해협이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목줄을 쥐고 있습니다. 2024년 늦가을의 어느 날 밤 선박 추적 사이트 마린 트래픽의 화면이 달랐습니다. 페르시아만을 가득 메우던 초록색 점들이 하나둘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항구에 정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써버렸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해운업 전문 블로그 몇 곳에서만 조용히 거론됐을 뿐입니다.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멈춰선 배들은 계속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약 20%가 이 해협을 통해 흐릅니다. 하루 1,700만 배럴입니다. 우리나라 하루 소비량의 6배입니다. 이 바닷길이 막히면 한국만 힘든 게 아닙니다. 일본, 인도, 유럽이 동시에 흔들립니다. 경제학자들은 이 해협을 지구의 경동맥이라 부릅니다. 심장에서 뇌로 피를 보내는 가장 굵은 혈관입니다. 여기에 혈전 하나가 생기면 조용히 예고 없이 뇌졸중이 옵니다. 이 징후는 사실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19년 이란은 영국 뉴조선을 납포했습니다. 2021년엔 드론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육아는 출렁였고 그때마다 시장은 일시적이라는 말로 봉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잊었습니다. 멈춰선 점 하나는 그냥 점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작동하기 시작한 도미노의 첫 번째 블록이었습니다. 주유소 숫자는 블록이 몇 개 더 넘어진 뒤에야 바뀝니다. 우리는 그때서야 뉴스를 클릭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2024년 10월 이스라엘의 미사일이 테헤란의 밤하늘을 가른 순간 세계는 숨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조용하고 가장 무서운 반응은 전쟁터가 아닌 곳에서 나왔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집무실 그리고 혁명수비대 작전실이었습니다. 이란은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도를 펼쳤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폭은 가장 좁은 곳이 39km입니다. 서울에서 수원까지의 거리입니다. 이 좁은 바닷길 양쪽에 이란은 이미 수백 기의 미사일을 배치해두고 있었습니다. 길에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봉쇄는 선전포고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스위치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이란이 꺼내든 카드는 단순했습니다. 이건 군사적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 협박이었습니다. 이란은 자국 원유 수출이 이미 제재로 막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법입니다. 호르무즈를 막아도 이란이 추가로 잃을 원유 수입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일본, 인도는 달랐습니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합니다. 그 중동의 원유 대부분이 호르무즈를 통과합니다. 미국이 아무리 전략 비축유를 쏟아내도 배가 해협을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 정유소는 멈춥니다. 정유소가 멈추면 주유소가 멈춥니다. 주유소가 멈추면 트럭이 멈춥니다. 트럭이 멈추면 마트 진열대가 비어갑니다. 전쟁은 총이 아니라 노즐로도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장중 한때 배럴당 $87를 돌파했습니다. 불과 사흘 전만 해도 $70 초반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원유 관련 ETF로 몰렸고 항공주와 운송주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여기저기서 $150 시나리오라는 말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진짜 계산은 유가 상승이 아니었습니다.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실제로 해협을 막지 않아도 막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시장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란은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도 총을 겨누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공포가 실제 숫자로 바뀌는 순간 시장은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배럴당 $70.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시장은 이 숫자에 안도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중국의 경기 부양 신호, OPEC의 감산 완화 움직임까지 모든 조건이 기름값은 이제 안정세라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60대 진입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 72시간 만에 판이 뒤집혔습니다. 선물 시장은 새벽부터 요동쳤습니다. 브렌트유가 장 시작과 동시에 5% 급등했습니다. 트레이더들은 모니터를 보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지금 들어가야 하나 아니면 더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하지만
이건 평범한 매수 타이밍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장 전체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일시적 충격이냐, 구조적 위기냐? 일시적이라면 버티면 됩니다. 한 달쯤 지나면 유가는 제자리로 돌아올 테고 주유소 기름값도 다시 내려갈 겁니다. 하지만 구조적 위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금 당장 에너지 관련 자산을 사야 하고 항공주와 운송주는 팔아야 합니다. 대출이 있다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야 합니다. 현금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글로벌 헤지펀드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온스당 2,7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치솟았습니다. 반대로 신흥국 통화는 일제히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원화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달러당 1,400원 선이 다시 위협받기 시작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릅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면 소비자 물가가 오릅니다. 유가 상승과 환율 상승이 동시에 오는 최악의 조합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에너지를 전량 수입하고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이 두 가지가 겹치면 충격은 단순한 합산이 아닙니다. 서로를 증폭시킵니다. 시장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아직 일반 시민들은 몰랐습니다. 뉴스 알림은 아직 오지 않았고 주유소 기름값 고지판은 어제와 똑같은 숫자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바뀌는 데는 생각보다 훨씬 짧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유조선 150척이 멈췄습니다. 페르시아만 입구에 발이 묶인 채 배들은 그냥 떠 있었습니다. 선사들은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험사는 전쟁 위험구역 추가 보험료를 요구했습니다. 하루 운항 비용이 2배로 뛰었습니다. 그래도 배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 대형 사고가 난 꼴이었습니다. 물류트럭 수백 대가 줄지어 멈춰선 그 순간 공장은 원자재가 없어 라인을 세우고 마트는 재고가 떨어져 진열대를 비우기 시작합니다. 기름값 상승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항공유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항공사들은 즉각 유류할증료를 인상했습니다. 서울에서 도쿄 가는 항공권에 붙는 유류할증료가 하루 만에 3만 원 올랐습니다. 유럽 노선은 더했습니다. 여행 커뮤니티에는 항공권 환불되나요? 라는 글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기름값 충격은 주유소와 공항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물건 대부분이 석유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평소에 잊고 삽니다. 비닐봉지, 페트병, 치약 튜브, 샴푸 용기, 운동화 밑창, 전부 석유화학 제품입니다. 원유 가격이 오르면 이것들의 원가가 동시에 오릅니다. 라면 한 봉지 가격에는 밀가루값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포장재 원가, 공장 가동 전기료, 완성품을 실어 나르는 트럭 기름값까지 전부 포함됩니다. 유가가 오르면 이 모든 항목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소비자가 마트에서 체감하는 물가 상승은 유가 상승보다 항상 늦게 그리고 더 오래 지속됩니다. 중소기업들은 더 빨리 무너졌습니다. 원자재를 수입해 제품을 만들어 파는 중소제조업체들은 원가 상승분을 납품가에 즉각 반영하지 못합니다. 대기업 바이어와의 계약 단가가 고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원가는 오르는데 판매가는 못 올리는 상황. 버티다 못한 공장들이 하나둘 가동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동맥이 막히면 가장 멀리 있는 모세혈관부터 썩습니다. 서민들의 장바구니, 자영업자들의 원가, 계산서, 중소공장의 손익계산서가 바로 그 모세혈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 시장에 전혀 예상치 못한 소식 하나가 날아들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표정은 침착했습니다. 목소리도 안정적이었습니다. 미국은 전략 비축유 5천만 배럴을 즉시 방출합니다.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순식간에 3% 하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움직였습니다. OPEC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됐고 하루 100만 배럴 추가 증산 가능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은 일제히 바뀌었습니다. 유가 안정세 전환, 최악은 피했다. 시장 공포 진정 국면. 주식시장도 반등했습니다. 항공주가 다시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돌렸습니다. 커피숍에서, 직장 점심자리에서 역시 별일 없겠지라는 말이 오갔습니다. 유튜브 경제 채널의 댓글창에는 과장이었네요 라는 반응이 달렸습니다. 공포는 빠르게 식었습니다. 그런데 숫자를 조용히 들여다보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미국의 전략 비축유 5천만 배럴.
얼핏 들으면 엄청난 양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하루에 소비하는 원유는 약 1억 배럴입니다. 5천만 배럴은 전 세계 소비량의 단 12시간치입니다. 불난 집에 생수 한 병을 들이붓는 격이었습니다. 사우디의 증산 카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 100만 배럴 추가 생산. 호르무즈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더 많이 뽑아봤자 의미가 없었습니다. 파이프가 막혀 있는데 수도꼭지를 더 세게 트는 꼴이었습니다. 물은 넘칠 뿐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시장의 안도감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데이터가 아닌 심리가 만들어낸 일시적 착시였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게 아니라 폭풍의 눈안에 잠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바람이 멎은 것처럼 보이지만 폭풍의 벽은 여전히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데드캣 바운스라고 불렀습니다. 죽은 고양이도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한 번은 튀어오릅니다. 하지만 그게 살아난 게 아니라는 건 조금만 더 지켜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 안도감이 거치고 난 뒤에 드러난 숫자에 있었습니다. 70%.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대한민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가 중동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중동 원유의 대부분이 반드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합니다. 미국처럼 자국에서 기름을 뽑아 쓸 수 없습니다. 러시아처럼 파이프라인으로 육지를 통해 받을 수도 없습니다. 배가 그 좁은 바닷길을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대안이 없습니다. 이건 에너지 안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원유 비축량은 약 97일치입니다. 정부 비축분과 민간 비축분을 합한 수치입니다. 언뜻 보면 넉넉해 보입니다. 하지만 97일이라는 숫자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정상적으로 소비한다는 가정입니다. 호르무즈가 봉쇄되면 비축유 소비 속도는 달라집니다. 산업용, 발전용 수요를 우선 배분하다 보면 97일은 훨씬 짧아집니다.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의 원유 수입 중동 의존도는 90%가 넘습니다. 한국보다 더 취약합니다.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아시아 전체가 이 해협이 인질입니다. 유럽은 북해 원유와 노르웨이산 가스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셰일 오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일본, 인도는 다릅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는 순간 아시아 경제는 산소 호흡기를 뺀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는 원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LNG, 즉 액화천 연가스 교역량의 약 20%도 이 해협을 지납니다. 카타르는 세계 최대 LNG 수출국 중 하나입니다. 카타르에서 출발한 LNG 선박도 호르무즈를 통과해야 합니다. 한국은 카타르산 LNG를 대규모로 수입합니다. 겨울철 난방, 발전소 가동, 도시가스. 원유가 막히면 LNG도 함께 막힙니다. 전기요금이 오릅니다. 도시가스 요금이 오릅니다. 공장 가동 비용이 오릅니다. 물가는 사방에서 동시에 치솟습니다. 이건 도미노가 아닙니다. 사방에서 벽이 동시에 좁혀오는 방 탈출 게임입니다. 그리고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70%라는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경제의 급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가리키는 좌표였습니다. 하지만 이 좌표가 실제로 타격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역사는 이미 한 번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1973년 10월 중동 산유국들이 원유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이른바 오일 쇼크입니다. 미국에서는 주유소 앞에 수백 미터 줄이 늘어섰습니다. 기름을 넣지 못한 차들이 도로 위에 멈춰 섰습니다. 유가는 4개월 만에 4배로 뛰었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추락했고 실업률과 물가가 동시에 치솟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 등장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그 괴물이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기업의 생산 원가가 오릅니다. 원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릅니다. 물가가 오르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올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집니다. 소비가 줄어듭니다. 기업 실적이 나빠집니다. 고용이 줄어듭니다. 경기가 침체됩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가라앉는 상황. 이것이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일반적인 경기 침체라면 금리를 내려서 돈을 풀면 됩니다. 일반적인 인플레이션이라면 금리를 올려서 수요를 억제하면 됩니다.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에서는 두 처방이 동시에 필요하면서도 서로 충돌합니다. 중앙은행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초부터 금리 인하를 준비해왔습니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 내수 경기 부양, 가계부채 부담 완화. 모든 계획이 금리 인하를 전제로 짜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가가 100달러를 향해 달려가는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면 물가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됩니다. 금리 인하 계획은 서랍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대출 이자는 계속 높은 채로 유지됩니다. 자영업자들의 사업자 대출 이자도 내려가지 않습니다. 수출 기업들은 고환율과 고유가라는 이중 압박을 받습니다. 내수는 더욱 쪼그라듭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의 흑백 사진과 지금의 지표를 겹쳐놓으면 섬뜩하도록 닮아 있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설마 이렇게까지 되겠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습니다. 파도는 이미 방파제를 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아직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파도가 넘어온 지금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전쟁이 언제 끝날까? 가 아닙니다. 협상이 타결될까? 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나는 이 충격에서 살아남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호르무즈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되든 이미 시작된 물가 상승은 쉽게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에너지 가격은 오를 때는 빠르고 내릴 때는 느립니다. 한 번 오른 라면가, 한 번 오른 전기요금은 사태가 진정된 뒤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머뭅니다. 기업들은 원가 상승을 이유로 올린 가격을 좀처럼 내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브렌트유 선물 가격입니다. 배럴당 100달러. 이것이 레드라인입니다. 이 선이 무너지면 시장은 다음 단계로 진입합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계획이 공식 폐기되고 물가 대응이 최우선 과제로 전환됩니다. 내 대출 이자, 내 사업 원가, 내 장바구니 물가가 다시 한번 크게 흔들립니다. 두 번째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1,400원 선을 기준으로 보십시오. 이 선 위에서 유가 상승이 겹치면 수입 물가 충격은 2배로 증폭됩니다.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서 이 두 숫자는 경제의 혈압과 체온입니다. 매일 아침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내 자산 구조입니다. 변동금리 대출이 있다면 고정금리 전환을 검토할 시점입니다. 에너지 비용이 큰 자영업을 하고 있다면 원가 구조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투자 판단을 내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이 충격이 어느 경로로 들어오는지를 먼저 파악하라는 겁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지만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를 겪은 사람들 중에서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파도가 오기 전에 발이 젖는 것을 느꼈고 그 순간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은 이미 발이 젖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브렌트유 가격을 확인하십시오. 그 숫자가 당신에게 오늘보다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하루치의 시간을 벌어줄 겁니다.